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모와 혈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핏줄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쇠사슬에 묶인 채 그것이 사랑의 유일한 증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오직 유전자의 지도 위에서만 완성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에게 그 뜨거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는 누군가가 세상 전체가 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제도적 명명조차 거부하는 그 지독하고도 찬란한 결속을 우리는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프랑스 파리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밑바닥, 화려한 에펠탑의 그림자가 결코 닿지 않는 곳, 바로 벨빌의 한 낡은 아파트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아랍인 소년 모모와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파란 문신을 문둥병처럼 팔에 새긴 채 죽어가는 늙은 유대인 창녀 로자 아줌마가 살고 있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나이도 그 어떤 공통분모도 없는 두 외로운 영혼의 지독한 샴쌍둥이 같은 삶. 인간은 과연 피로 연결되는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책임으로 연결되는가? 이 찬란하고도 슬픈 질문의 답을 찾아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비밀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놓은 유서 같은 고백, 자기 앞의 생을 이제 가장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모모의 세계는 언제나 가파르게 가로막은 계단 위에서 허파를 찢을 듯 터져나오는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7살 혹은 10살일지도 모르는 모모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공간은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와는 완벽히 격리된 밑바닥, 벨빌의 한 낡은 아파트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그 좁고 어두운 계단은 세련된 파리 시민들이 자녀들에게 결코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오물과 소외 그리고 가난을 가두어 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지요. 계단 난간을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시커멓게 묻어나는 먼지와 낡은 목조 건물의 비명 같은 삐걱거림은 이 아파트의 둥지를 튼 이들의 위태로운 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지린내와 오물 냄새가 계단천마다 진동했고 겨울이면 뼈를 찌르는 칼바람이 깨진 창문 틈새로 사정없이 몰아치는 잔인한 공간이었지만 그 계단의 끝에는 소년이 돌아갈 유일한 집이 있었습니다. 모모는 합법적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던 아이. 자신의 진짜 나이도 자신을 이 세상에 덜컥 내팽개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핏줄이라는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소년의 마음은 언제나 찬바람이 몰아치는 광장처럼 헐벗어 있었지요.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길가에 버려진 폐품을 모아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만들거나 살대가 부러지고 천이 갈갈이 찢어진 낡은 우산 아르튀르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넌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응, 아르티로? 생명 없는 우산에게조차 온기를 구걸해야 했던 소년의 깊은 결핍은 벨빌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매일 밤 시들어갔습니다. 모모는 가끔 길을 걷다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면 행여 자신의 불행이 들킬까봐 더욱 영악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하던 지독하게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결핍의 구멍을 채운 건 900g짜리 심장을 겨우 지탱하며 육중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로자 아줌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살집이 비대하게 불어난 거구의 노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거리의 여인들이 매달 보내주는 소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세상이 사생아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화장기가 번진 노파의 얼굴은 주름 골짜기마다 세상의 풍파를 가득 머금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그 둔탁한 눈동자 속에서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지극히 세속적인 생계수단으로 시작된 그녀의 아파트는 어느새 둥지 잃은 새들이 모여 서로의 깃털을 부비는 벨빌에서 가장 따뜻한 마지막 보호소가 되었습니다. 모모는 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던 하밀 할아버지에게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모모는 삶의 밑바닥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빅토르 위고의 책을 소중히 품고 다니던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나 주방 빗자루를 책인 줄 알고 평생을 소중히 껴안고 다녔을 때처럼 인간은 무엇이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눈이 멀어가는 하밀 할아버지가 먼지 낀 빗자루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비극적인 풍경 속에서 모모는 사랑이란 본능보다 더 절박한 생존의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로자 아줌마 역시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거친 태도로 소년을 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주름지고 투박한 손길, 모모가 악몽을 꿀 때마다 밤새도록 그 작은 등짝을 쓸어내리던 그 따스함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랍인 소년과 유대인 노파는 카츠 의사 선생님이나 언제나 화려한 가발을 쓰고 다니지만 누구보다 우아하고 웅장한 마음을 가진 여장 남자 복서 롤라 아줌마 같은 변두리의 소외 계층들과 함께였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이 불황자들은 가난을 쪼개어 서로에게 건넸고 서로의 외로움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잔인하게도 로자 아줌마의 정신과 육체를 가차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대해진 몸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고 총명하던 기억의 전구들은 하나둘씩 수명이 다해 꺼져갔습니다. 아줌마는 밤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유대인 학살의 공포 속으로 자꾸만 퇴행해갔지요. 멍한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그들이 오고 있어. 모모야, 히틀러의 군화 소리가 들려. 라고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모모는 소년의 외투를 벗고 한 명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정신이 나갈 때마다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벌벌 떠는 로자 아줌마를 모모는 제 몸짓만한 이불로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내가 지켜줄게요. 나치는 벌써 3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게 소년은 노인의 거대한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모모의 삶에 거대한 폭풍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라는 남자 카디르가 수소문 끝에 아파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수년 전 모모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이제 막 출소한 기괴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움푹 파인 눈과 메마른 손을 가진 사내는 로자 아줌마의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핏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서표를 내밀며 내 피가 저 아이의 몸속에 흐르고 있어. 내 아들을 데려가야겠소. 라며 혈연의 절대성을 내세운 것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탐욕스럽고도 당당했으며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모모의 파란만장한 눈은 그 사내의 눈 속에서 흐르는 핏줄의 숭고함 대신 책임을 방기하고 어머니를 죽인 자의 비겁함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인간으로 살게 한 것은 저 사내의 붉은 피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던 로자 아줌마의 흐릿해진 눈동자와 그 눈 속에 고여있던 지독한 책임감이었다는 것을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와 눈빛을 교환한 뒤 영악하고도 위대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자신이 아랍인이 아니라 유대인 율법에 따라 철저히 유대인으로 자라났으며 종교와 혈통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사내를 속인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아랍인 아이는 진작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난 할례도 유대식으로 받은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모모의 날카로운 외침과 로자 아줌마의 매서운 침묵 속에서 평생을 아랍인의 혈통에 집착했던 친아버지는 자신이 찾는 아들이 아니라는 절망과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비좁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맙니다. 그것은 소년이 생물학적 혈연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자신이 선택한 단 하나의 진짜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현대의학은 의무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로자 아줌마를 병원에 가두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하려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멸하더라도 육체적 숨만 붙여놓는 것이 사회적 법률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모모는 그것이 나치 수용소의 침대에 묶여 실험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녀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일임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한 듯 모모의 손을 꼭 잡고 애원했습니다. 모모야, 날 병원에 보내지 마라. 나를 기계에 매달아 두지 마. 소녀는 결심합니다. 늙고 병든 노인을 병원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수용소로 보내지 않기 위해 국가와 법률 그리고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우기로 말이죠. 결국 모모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로자 아줌마가 나치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평소 비밀리에 꾸며두었던 아파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 즉 유대인 동굴로 그녀를 피신시킵니다.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한 노파를 이끌고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은 소년에게는 자신의 척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형벌이었으나 동시에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몇 층을 내려갈수록 흐르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모모의 뺨을 타고 흘렀고 아줌마의 가쁜 숨소리는 어두운 계단 벽면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빛 한 줌 들지 않고 쥐들이 사방을 기어다니는 지하실은 공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파멸의 나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성당보다도 성스러운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침상 위에서 로자 아줌마는 자신을 꼭 껴안은 모모의 작은 품에 안겨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멈춘 순간 소년의 세계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지하실의 공기 속에서 모모는 비로소 세상에 홀로 남겨졌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모는 아줌마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그 피부가 차갑게 굳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순간 세상이 그녀의 육체를 거두어가 난도질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집에서 가져온 싸구려 장미 향수를 그녀의 온몸에 아낌없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진 눈꺼풀 위에 초록색 섀도를 바르고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연지를 덧칠하며 아줌마를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시키려 애썼지요. 아줌마, 이제 아무도 아줌마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 시신이 부패하고 진동하는 죽음의 냄새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을 때도 소녀는 이미 죽어버린 노인의 썩어가는 시신 곁에 태아처럼 누워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악취를 향수 냄새로 지워내려는 소년의 손길은 처절하리만치 필사적이었고 시신의 뺨에 입을 맞추는 모모의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과 함께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독방,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인공적인 빛을 발하는 향수병들, 그리고 마네킹처럼 화려하게 꾸며졌으나 속에서부터 허물어져가는 노인의 시신, 그리고 그 가슴팍에 고개를 묻고 잠든 어린 소년의 실루엣.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엽기적이고 기괴한 파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격정적인 애도였습니다. 모모에게 그것은 추악한 시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삶의 유일한 다치자 등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흘 동안 지하실 안에는 시간도 법률도 죽음마저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설가의 막연한 상상력에서 나온 동화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이면에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작가 로맹가리의 거대한 생애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맹가리는 이 법칙을 깨부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로맹가리라는 이름으로 콩쿠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편견과 세상의 매너리즘의 환멸을 느끼고 에밀 아자르라는 가짜 이름으로 이 자기 앞의 생을 발표하여 두 번째 콩쿠르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이토록 처절한 밑바닥의 이야기를 써야만 했을까요? 1970년대 당시 프랑스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화려한 쇼윈도 뒤편에는 알제리나 모로코 등에서 건너온 이주민들과 불황자와 매춘부들이 철저히 소외된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맹가리는 스스로가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출신으로서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평생을 투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자 외교관으로 화려한 정점에 올랐으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변방의 이방인이라는 결핍과 외로움이 칼날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그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그는 평생의 뮤즈이자 전 아내였던 배우 진 세버그의 자살과 자신의 노화로 인해 깊은 정신적 파멸을 겪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로자 아줌마의 모습은 다름 아닌 노화와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던 로맹가리 자신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모모의 결핍은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 연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의 유년 시절의 투영이었지요. 결국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은 그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내 화려한 외양, 즉 로맹가리라는 겉모습을 걷어내고 내 내면의 가장 순수한 본질인 에밀 아자르를 보아달라는 처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핏줄과 국적, 이름이라는 사회적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구원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슬픈 지하실의 동거는 결국 부패한 냄새를 맡은 이웃들과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면서 끝이 납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지하를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의 실체는 추악한 범죄가 아니라 이미 사후직경을 지나 부패해가는 노인의 시신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웅크려 있는 소년의 성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벨빌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의 지하실은 폐쇄되었지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한 밤이면 그 지하실 창살 틈새로 정체 모를 장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온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늙은 여인의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고단한 소년의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이중창이 되어 벨빌의 밤하늘을 떠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모모는 이웃들의 손에 의해 구조되었고 결국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새로운 양부모인 나딘 아줌마를 만나 안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깨진 접시가 다시 붙듯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던 소년. 소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의 한 조각은 여전히
그 지하실 로자 아줌마의 부페에 가던 가슴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혈연이라는 가혹한 구속을 가볍게 뛰어넘어 서로의 단 하나의 우주가 되어 주었던 두 사람의 흔적은 그렇게 벨빌의 먼지 쌓인 거리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의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는 핏줄이라는 연결고리가 사실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단절을 메워주는 인간의 선택한 책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숙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을 신조처럼 받들며 살아갑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용인하기도 하고 반대로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곤 하지요. 하지만 로맨가리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의 면전을 향해 준엄하게 반박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생물학적 우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 삶을 끝까지 지탱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실존적 결단에서 온다고 말이죠. 모모는 아랍인이었고 로자 아줌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칼을 겨누어야 마땅한 피를 타고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의 명령만을 따랐다면 지하실의 그 아름다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의 명령을 거부하고 서로의 상처를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깊은 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의 궤도 안에서 당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혹은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소중한 로자 아줌마나 모모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 거칠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사회제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 무모하고도 순수한 마음뿐일지도 모릅니다. 소년 모모가 생의 마지막 한 자락에서 우리에게 남긴 이 나침반 같은 대사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앞에 놓인 생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고전의 가장 깊은 울림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